차가운 수술실 공기 속에서 기계적인 전자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지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메스는 마치 생명을 조각하는 예술가의 붓처럼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뇌동맥류의 미세한 혈관을 분리해내고 있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대수술이었지만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감히 흐르지 못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수술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모든 의료진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손끝에 집중했다. 마침내 클립이 정확한 위치에 결찰되고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인 수치를 가리키자 지우는 그제야 깊게 참고 있던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어 마취과 교수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다. 이것은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인 성운대학교 병원에서도 오직 그녀만이 해낼 수 있는 고난도 수술이었고 그녀가 왜 신경외과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수술실을 빠져나와 멸균복을 벗어 던지는 순간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으로 진동하며 화면 가득 아버지의 이름을 띄우고 있었다. 지우는 피로가 몰려오는 눈가를 꾹 누르며 전화를 무시하려 했으나 진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체념한 듯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딸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인사가 아니라 대성그룹 장남과의 맞선 날짜를 통보하는 아버지의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만이 차가운 복도의 공기처럼 흘러나왔다. 병원 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의사로서의 성공보다는 거대 기업과의 정략 결혼을 통한 병원의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지우는 자신이 그 거대한 야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우는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병원 본관 뒤편에 야외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늦은 밤의 병원 정원은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다 떨어져가는 벚꽃잎들이 흩날리며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뽑은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쥐고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뇌었다. 그때 맞은편 벤치에 후드티를 눌러쓰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남자가 컵라면을 먹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병원 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호자나 환자라기에는 너무나 건장한 체격이었고 의료진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차림새를 한 그는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강도지는 후드모자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채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병원 회계 장부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부패 혐의가 포착된 산하병원을 암행 감찰하기 위해 백수 김민수라는 가짜 신분으로 위장하여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째 잠입 수사를 이어가느라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만큼은 감출 수 없는 야성미가 흐르고 있었다. 도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병원 내에서 얼음 마녀라고 불리는 신경외과 에이스 한지윤이 지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태블릿 화면을 끄고 순박해 보이는 청년의 표정을 연기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찾던 완벽한 조건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하고도 대담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차림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은 영락없이 경제적으로 공공한 취업 준비생이나 백수처럼 보였지만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는 잘 꾸며놓으면 꽤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재벌가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듯한 그의 배경 없는 모습이 아버지와 대성그룹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지우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한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갑작스러운 접근에 도진은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이 냉철한 여의사가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지 흥미를 느끼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는데 그것은 도진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제안이었기에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할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당장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해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며 그 대가로 꽤 큰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해왔다. 도진은 황당함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곧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병원 내부 깊숙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했고 병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간판 스타 한지윤의 곁이라면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턱을 쓰다듬었고 지우는 그가 거절할까봐 초조한 마음에 액수를 2배로 부르며 그를 설득하려 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돈이 필요해 보이는 백수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제안이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오해를 정정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고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단순한 백수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찰나의 의구심을 품었지만 지금 당장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해버렸다. 두 사람은 즉석에서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도진에게 내일 저녁에 있을 가족 식사 자리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최대한 무례하고 격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부모님과 맞선 상대가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연기 지도를 덧붙였다. 도진은 그녀의 요구 사항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평소에 혐오하던 격식과 가식을 마음껏 비웃어 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민수라는 가짜 이름과 가짜 배경을 자연스럽게 읊어대며 지윤을 안심시켰고 지윤은 그의 뻔뻔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정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의사와 정체를 숨긴 재벌 회장의 위험한 계약은 그렇게 성사되었다. 다음 날 지유는 퇴근 후 병원 근처의 남성복 매장으로 도진을 데려가 그를 변신시키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깔끔한 슈트를 골라주려 했으나 도진은 매장에 진열된 옷들을 훑어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직원이 추천하는 옷들의 원단과 박음질을 힐끔 보고는 미세한 결점을 찾아내어 고개를 젓는 등 마치 평생 최고급 옷만 입어온 사람처럼 굴었다. 지유는 그가 단지 까다로운 성격 탓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가격대의 슈트를 강제로 안겨 탈의실로 밀어 넣었다. 잠시 후 탈의실 커튼이 젖혀지고 슈트를 입은 도진이 걸어 나왔을 때 지유는 숨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은 그는 어제 봤던 백수 청년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제왕처럼 고고하고 당당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식사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곳의 분위기에 익숙한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지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작전을 상기시키며 제발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도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룸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윤의 부모님과 대성그룹의 차남이자 그녀의 맞선 상대인
최상훈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상훈은 지윤의 뒤에 서 있는 도진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지윤의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듯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누구냐고 호통을 쳤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윤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감으며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최상우는 도진의 싼 티나는 행색을 꼬투리 잡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지만 도진은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최상훈이 최근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 아이템에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도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에 최상훈은 물론이고 지윤의 아버지조차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윤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도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가 단순히 주워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서늘한 직감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마치 이 판을 쥐고 흔드는 노련한 옌블러처럼 능청스럽게 상황을 주도하며 지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상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지윤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지만 지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이 보여준 모습이 계속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도진을 곁눈질하며 그가 정말 평범한 백수가 맞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도진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핸들을 톡톡 치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병원 내 비리 척결을 위한 정보 수집은 순조로웠지만 예상치 못하게 엮인 이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의사와의 관계가 앞으로 그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그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 지윤의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운 도진은 능숙하게 차문을 열어주며 젠틀한 미소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지윤은 그에게 약속한 보수와 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으나 도진은 돈 봉투를 거절하며 대신 앞으로 병원에서 밥이나 가끔 사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했다. 지윤이 당황하여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는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지윤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집에 들어온 지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는데, 문득 도진이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더 위험한 맹수를 불러들인 것은 아닌지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한편 병원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비서실장인 강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와 오늘 수집한 병원 내부 자료를 건넸다. 도진은 자료를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고, 방금 전까지 지윤 앞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능청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강 실장에게 지윤의 주변을 감시하고 보호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최상훈이 그녀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라고 명령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윤의 명함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위장막으로 생각했던 그녀가 어쩌면 이 썩어빠진 병원을 도려내는데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전날 밤 한지윤 교수의 맞선 자리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냉철한 얼음 마녀 한지윤에게 재벌가 자제를 한 방에 침묵시킨
엄청난 능력에 숨겨진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살을 보태고 부풀려져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수군거림의 지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회진을 도는 내내 환자들의 차트에 집중하려 노력했으나 머릿속은 온통 김민수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보여준 미스터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 평소의 예리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고도 없이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진이 양손 가득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를 들고 해맑게 웃으며 들어왔다. 지우는 당황하여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능청스럽게 여자친구의 점심을 챙기러 온 다정한 남자친구 연기를 시작했다. 열려진 문틈으로 지나가던 의료진들이 그 광경을 훔쳐보며 수군대자 지우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도진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주며 병원 밥이 맛이 없다는 둥식단 관리가 엉망이라는 둥투덜대었지만 그의 눈은 지윤의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이사회 회의록과 결제 서류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지윤의 입에 넣어주는 척하며 책상 위의 서류 내용을 교묘하게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윤은 도진이 건네는 도시락을 받아먹으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겉모습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백수였지만 젓가락을 쥐는 손 모양이나 음식을 씹는 태도에서 배어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득 그에게 어제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경제 지식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고 물었고 도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주식 방송을 많이 봐서 그렇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모면했다. 지우는 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병원 재단 설립 50주년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데 이사장인 아버지가 자신과 최상훈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억지로 참석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진에게 다시 한번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도진은 겉으로는 귀찮은 듯 툴툴거렸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는데 재단 설립 기념 파티야말로 병원과 그룹 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자 비리의 몸통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최상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지우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든든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연극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파티의 드레스 코드가 블랙 타임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자신이 옷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지만 도진은 집에 굴러다니는 양복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주말 저녁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보석과 명품 드레스들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지우는 우아한 딥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에서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그가 나타나지 않아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지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도진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도진은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할리우드 배우처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지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팔을 내밀었다. 지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얼떨결에 그의 팔짱을 끼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파티장 안으로 입장했다. 파티장 한가운데서 와인잔을 들고 거만하게 서 있던 최상우는 지윤과 도진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들고 있던 잔을 으스러지게 쥐었다.
그는 며칠 전에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벼르고 있었는데 도진이 보란 듯이 훌륭한 차림새로 나타나자 질투심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최상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고 주변에 있던 그의 추종자들도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최상우는 도진의 턱시도를 훑어보며 어디서 렌트했냐는 둥 짝퉁이 아니냐는 둥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어왔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최상훈이 입고 있는 슈트의 핏이 체형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드럽게 지적하며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약이 오른 최상훈은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가져오게 한 뒤 도진에게 와인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려 들었다. 그는 불어로 된 복잡한 와인 라벨을 들이밀며 이 와인의 산지와 특징을 아느냐고 물었고 주변 사람들은 백수라고 알려진 도진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예상하며 킥킥거렸다. 지우는 도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려 했으나 도진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제지했다. 도진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어 향을 맡은 뒤 유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와인의 빈티지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포도 수확 연도의 기후 특징과 오크통의 숙성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호텔 측에서 준비한 와인이 라벨만 교묘하게 바꾼 저급 와인임을 간파해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소믈리에가 급히 달려와 확인한 결과 도진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최상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상식을 넘어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결코 하루 이틀 주식 방송을 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란이 일단락된 후 도진은 파티장 구석에서 병원 재단의 재무이사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도진의 태도는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권위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고 재무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고 있었다. 지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재무이사에게 화장실 위치를 묻고 있었다는 둥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재무이사의 사색이 된 얼굴은 그들의 대화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자선 경매 행사가 시작되었고 무대 위에는 유명 화가의 추상화 한 점이 올라왔다. 사회자는 이 그림이 병원 발전을 위해 기증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경매를 시작했고 최상우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거액의 입찰가를 부르며 과시욕을 부렸다. 지우는 도진이 이 상황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윤의 귀에 대고 저 그림은 위작이며 진품은 이미 다른 컬렉터의 손에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속삭였다. 지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자 도진은 윙크를 하며 조용히 지켜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상훈에게 낙찰되려는 순간 도진이 손을 번쩍 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그림의 붓터치와 안료의 질감을 지적하며 위작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파티장에 참석해 있던 미술평론가가 급히 무대로 올라와 감정을 실시했고 도진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가짜 그림을 기증하여 세금을 탈루하려 했던 병원 이사진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상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그와 병원 경영진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진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도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단순히 돈이 필요한 백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으니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잘 나갔던 사업가였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지내는 신세라고 거짓 고백을 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쓸쓸하고 진지해 보여서 지우는 의심을 거두고 연민을 느끼며 그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지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녀가 위험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 밤의 소동으로 인해 헬리우스 그룹 내부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으며 지윤도 그의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의식하는 긴장감은 팽팽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가 가진 수많은 비밀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따라오는 검은 세단을 확인하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최상훈이 보낸 미행이 분명했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속도를 높였고 지우는 갑작스러운 가속에 놀라 손잡이를 꽉 잡았다. 도진은 지윤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안전하게 내려준 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돌렸다. 그는 곧장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향하며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재단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파티장에서 터뜨린 위작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는 병원 내에 뿌리내린 썩은 환부들을 도려내기 위해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 속에 한지윤이라는 변수가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냉철했던 그의 이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지윤은 집에 들어와 씻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도진이 걸쳐주었던 재킷에서 나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도진의 번호를 눌렀다가 끊기를 반복하며 망설였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이었다. 병원장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고성과 팽팽한 긴장감은 두꺼운 벽을 뚫고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운대학교 병원장 박기태는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눈앞에 서 있는 한지윤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 입원한 국회의원이 병원 재단의 수건 사업인 메디컬 센터 건립 허가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며 반드시 지윤이 직접 집도하여 수술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하지만 지윤은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위중하며 무리하게 칼을 댔다가는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굽히지 않고 맞서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환자의 생명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었으며 의사로서의 양심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박 원장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원장은 지윤의 완강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열한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지윤이 이번 수술을 거부한다면 대성그룹 최상훈 본부장과의 관계도 끝장날 것이며 앞으로 이 병원에서 매스를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병원 내의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면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지윤은 오히려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면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원장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장실을 박차고 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 원장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는데 원장실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병원 내의 공기가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동료 의사들은 지윤을 피하거나 수군거리기 바빴고 간호사들조차 원장실의 지시를 핑계로 그녀의 오더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아무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지윤은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홀로 밥을 먹으며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가 이토록 가혹하고 외로운 것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며 식판을 비우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고 고개를 들자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강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진은 병원 청소 용역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하여 복도를 청소하던 중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지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이미 전에 듣고 온 참이었다. 그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고 지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무장해제되어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병원장이 무리한 수술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에 분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겉으로는 등을 토닥여주는 다정한 남자친구를 연기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이성으로 빠르게 회전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 원장이 결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일렁였다. 지윤을 진료실로 돌려보낸 후 도진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품 안에서 암호화된 보안 전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인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원장이 청탁받은 국회의원의 비리 장부를 즉시 확보하고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헬리오스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여 병원 재단의 불법 리베이트건을 감사하도록 조치하고 박 원장의 개인 계좌를 동결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수화기 너머의 강 실장조차 긴장하게 만들 만큼 서슬퍼런 것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병원을 정화하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원장실과 행정동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박 원장이 결탁했던 국회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고 박 원장 역시 리베이트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윤을 압박하며 기세등등하던 박 원장은 사색이 되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고 병원 내의 권력지형은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유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믿을 수 없는 상황 전개에 멍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 같은 기시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지윤의 뇌리에 스치는 한 가지 의구심은 이 모든 일이 도진에게 하소연을 한 직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지난번 파티에서의 위작 사건이나 식사 자리에서의 경제 지식 등 그동안 도진이 보여준 비범한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퇴근 후 도진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가 머물고 있다는 옥탑방 근처의 허름한 호프집으로 그를 불러냈다. 도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치킨 다리를 뜯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지우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진짜 모습을 간파하려 애썼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지우는 넌지시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도진의 반응을 살폈다. 도진은 정말? 그거 잘 됐네.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라니까라며 과장된 리액션으로 맞장구 쳤지만 지우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뉴스를 듣고 놀라기보다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태연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 그에게 술을 더 권하며 경계심을 허물려 했고 도진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척 주는 대로 받아 마시며 취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척하며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지윤의 시선이 그의 왼쪽 손목에 꽂혔고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도진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시계처럼 보였지만 신경외과 의사로서 정교한 기구들에 익숙한 지윤의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단 5점밖에 생산되지 않는 스위스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으며 가격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는 것을 그녀는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시계 내부의 복잡한 투르비용 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은 결코 짝퉁이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함의 극치였고 낡은 옥탑방에 산다는 백수 청년이 찰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충격에 휩싸였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도진의 손목을 가리키며 그 시계 되게 좋아 보인다? 어디서 났어? 라고 짐짓 가볍게 물었다. 도진은 순간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으며 아, 이거 동대문 시장에서 산 짝퉁이야. 진짜 같지? 내가 안목이 좀 있잖아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그의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진짜 짝퉁이라면 그렇게 황급히 감출 이유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가 시계를 대하는 태도가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지유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신과 의혹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유는 인터넷을 뒤져 그 시계 모델을 찾아냈고 화면 속의 시계와 도진이 차고 있던 시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에게 접근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혹시 그가 산업 스파이나 경쟁병원에서 보낸 첩자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되었지만 지난번 자신을 지켜주던 그의 진지한 눈빛을 떠올리면 혼란스러움만 가중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를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겠다고 결심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한편 도진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 잠시 방심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는 강 실장에게 지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병원 내 비리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최상훈 일당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지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분간 지윤과 거리를 두며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윤은 출근하자마자 도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보안팀에 부탁하여 도진이 출입할 때 사용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산 오류라는 핑계로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지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도진이 일하고 있다는 청소 용역 업체에 전화를 걸어 김민수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김민수라는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지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시각 도진은 헬리오스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계열사 사장들을 질타하고 있었지만 머릿속 한편은 온통 지윤 생각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어버린 상황이 우스웠지만 지윤을 향한 마음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강 실장이 들어와 최상훈이 지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그 자식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군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윤은 퇴근길에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도진을 보고도 모르는 척 외면하며 지나쳤다. 도진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지윤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눈물을 삼켰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고 그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비참함마저 들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가려는데 백미러로 수상한 검은 승합차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눈치챘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속도를 높였지만 승합차는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오며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도진은 지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자신의 차에 올라타 그녀의 뒤를 쫓았다. 강 실장의 보고대로 최상훈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핸들을 꽉 잡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도로 위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지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검은 승합차가 지윤의 차 옆을 들이받으려 하는 순간 도진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도진은 능숙한 운전 솜씨로 승합차를 견제하며 지윤을 보호하려 했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전문 킬러들이었다. 지윤은 옆에서 갑자기 나타난 스포츠카의 운전자가 도진임을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어제 봤던 낡은 티셔츠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셔츠였고 운전하는 모습은 프로레이서처럼 능숙했다. 도진은 창문을 내리고 지윤에게 내 뒤에 딱 붙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고 지윤은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차 뒤를 따랐다. 이것이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진짜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위태롭고 살벌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지우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백미러 속에서 짐승처럼 달려드는 검은 승합차의 전조등 불빛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주며 질주하는 강도진의 스포츠카가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차량과 추격자들의 거리를 정교하게 계산하며 코너를 돌 때마다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바닥에 스파크가 튈 정도로 과감한 드리프트를 감행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놈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로가 끝나고 공사가 중단되어 폐허처럼 방치된 거대한 물류 창고 부지로 들어서자 도진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을 180도 회전시켜 멈춰 세웠고 뒤따르던 지윤 역시 그의 차 뒤편에 가까스로 정지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 승합차 세대가 그들을 포위하듯 에워싸며 멈춰섰고 곧이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최상훈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로 지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고 도진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라는 잔혹한 명령을 받고 온 자들이었다. 지윤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며 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곳은 전파조차 잡히지 않는 통신 사각지대였고 그녀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은 차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지윤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이미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꺼내 손에 감으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비장하고 압도적이었다. 놈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자국 난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도진에게 다가와 건방진 말투로 도발했지만 도진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소매 단추를 풀며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도진의 침묵은 놈들에게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주었고 곧이어 고함 소리와 함께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차창 너머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입을 틀어막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다. 10여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도진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도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유려한 몸놀림으로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울려 퍼질 새도 없이 도진은 춤을 추듯 회전하며 다음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지유는 의사의 눈으로 도진이 타격하는 부위가 모두 인체의 치명적인 급소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전율했다. 어둠 속에서 도진의 실루엣은 마치 춤추는 사신처럼 보였는데 그는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고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지만 도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공격을 피하고는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듯 쓰러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나 두려움은커녕 지루함마저 느껴지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지윤이 알던 따뜻하고 장난기 많던 김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타인의 것이었다. 놈들은 도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하나둘씩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고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공포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겁하게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도진이 아닌 차 안에 있는 지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윤은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르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달려와
우두머리의 손목을 낚아채어 그대로 비틀어 버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다. 칼을 떨어뜨린 우두머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지자 도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려 차가운 목소리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잔인한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다. 우두머리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최상훈의 이름을 실토했고 도진은 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어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천천히 지윤의 차로 다가왔는데 그의 손과 옷에는 놈들의 피가 튀어 있었다. 지윤은 차문을 열어주는 도진을 올려다보며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몸을 움츠렸는데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잔혹함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지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깨닫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했지만 지윤은 그에게서 풍기는 피비린내와 낯선 위압감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질서 정연하게 진입하여 그들 주변을 에워쌌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고 그들은 도진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인사를 올렸다. 지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참을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녀의 막연한 의심이 잔인한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경호원들 사이에서 강 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도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는 쓰러진 깡패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강 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기며 최상훈이 다시는 이런 짓을 꾸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놓으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지윤은 멍하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김민수라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굳어버린 지윤을 자신의 스포츠카 조수석에 태우고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지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도진은 지윤을 그녀의 집이 아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지윤은 이곳이 어디냐고 물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의 이끌림에 순순히 따랐는데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내부가 그녀를 압도했다. 도진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는 그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했지만 지윤은 더 이상 그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도진은 치료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지윤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이 강도진이며 헬리우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병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했다는 사실과 처음에는 지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하는 내내 지윤의 눈을 피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라도 지금 그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윤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혼란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서 멀어지며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그의 연극의 노란한 광대처럼 느껴져 비참했고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힌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도지는 변명하지 않고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오지 말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도지는 최상훈이 아직 노리고 있으니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녀를 만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고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그들의 거리감만큼이나 춥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도지는 지훈에게 손님방을 내어주며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한 뒤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도지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병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그룹을 지키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 여자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방에 들어온 지우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미웠지만 위기의 순간 자신을 감싸 안던 그의 단단한 등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울 수가 없어 더욱 괴로웠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뒤척이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최상우는 실패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에 미쳐 날뛰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반대파들도 도진의 정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훈과 도진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으며 이제 더 이상 거짓가면 뒤에 숨을 수 없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한지윤의 감겨진 눈꺼풀을 자극하며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낯선 천장의 무늬와 최고급 침구의 부드러운 감촉에 잠시 멍하니 누워있다가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다. 이곳은 병원 근처의 낡은 옥탑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헬리오스 그룹 회장 강도진의 사적인 공간이었고 자신은 그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새 옷과 메모를 발견했는데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오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배려조차도 기만처럼 느껴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고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도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들과 따뜻한 국을 가리키며 해장부터 하라고 권했지만 지우는 식탁 근처에도 가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도진은 황급히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제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 재미있었냐고 쏘아붙였고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당신의 그 대단한 배경과 권력이 나에게는 공포이자 폭력일 뿐이라며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다. 도진은 지훈의 날 선말들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했기에 감히 변명조차 늘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네주며 이것만은 꼭 가져가서 읽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지훈이 거부하려 하자 도진은 이것이 병원의 비리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며 자신이 왜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칠게 봉투를 낚아채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도진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335 모여있던 직원들은 지윤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황급히 흩어졌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조간 신문과 켜져 있는 모니터 화면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언론은 헬리오스 그룹 강도진 회장이 신분을 위장하고 병원에 잠입하여 의료진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는데 도진이 병원 내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사실은 쏙 빠지고 마치 그가 직원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병원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공작을 펼친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최상훈과 그와 결탁한 세력들이 도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터뜨린 비열한 언론 플레이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는데 댓글창에는 재벌의 갑질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심지어 도진과 함께 있었던 여의사가 내부 스파이라는 헛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박기태 원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며칠 전 검찰 수사로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권력을 잡은 독재자처럼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지윤에게 신문을 집어던지며 네가 데리고 다니던 그 놈팽이가 우리 병원을 집어삼키려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비아냥거렸다. 박 원장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신에게 쏠렸던 혐의를 모두 도진의 음모로 몰아가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박 원장은 지윤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는데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진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병원 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증언해주면 징계는커녕 차기 부원장 자리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지윤은 그의 뻔뻔한 제안에 치가 떨렸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박 원장이 나가자마자 지윤은 도진이 아침에 건네준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박 원장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내역과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증거, 그리고 최상훈이 병원 부지를 매각하여 쇼핑몰을 지으려 했던 비밀 계약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지윤의 손끝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는데 도진은 단순히 병원을 감시하려던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이곳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도진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그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진은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고독한 싸움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고 지우는 그제야 그가 왜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진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다. 한편 헬리우스 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빗발치는 항해 전화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주주들은 강도진 회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도진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번 일로 인해 지윤이 병원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최상훈이 여론을 조작하여 지훈까지 공범으로 몰아갈까봐 두려웠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이사들을 진정시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지만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상훈과 박 원장의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분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반대파들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그의 그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그를 몰아세웠고 도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회의실 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도지는 사면초가에 빠진 채 창밖의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시각 지우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닌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지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지우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이 준 서류를 모두 확인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에게 절대로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지유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이 의사로서의 양심이자 도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지유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 강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박 원장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도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강당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병원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박 원장은 단상 위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병원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불법 도청과 해킹을 일삼았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은 의료진을 협박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고 여론은 점점 더 도진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때 강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 원장은 지윤을 보고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곧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자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지윤 교수가 직접 겪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넘기려 했다. 지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차가운 눈빛으로 박 원장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품 안에서 도진이 준 서류 봉투와 자신이 몰래 녹음해 두었던 원장실에서의 협박 내용을 담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지윤은 기자들을 향해 박 원장의 말이 모두 거짓이며 진짜 범죄자는 이 자리에 있는 박기태 원장과 그 배후에 있는 대성그룹 최상훈이라고 폭로했다. 그녀는 도진이 신분을 위장한 것은 병원 내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박 원장의 저속한 협박과 리베이트 요구 음성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지윤의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도진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지윤의 폭로는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파되었고 헬리오스 그룹 회의실에서 TV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윤이 자신을 위해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대중 앞에 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름과 동시에 그녀가 겪을 후폭풍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도진은 즉시 강 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이제 숨거나 피하지 않고 지윤의 곁에 서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지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처럼
인파가 갈라지며 도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수트 차림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지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보호했다. 도진은 기자들을 향해 지금부터 모든 질문은 자신에게 하라고 선언하며 지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지윤은 그의 넓은 등 뒤에서 안도감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도진과 지윤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슈가 되었고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렬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상우는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분노에 차리 모컨을 집어던졌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다. 지윤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병원과 대성그룹을 향한 비난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궁지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상훈과 부패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도진은 지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병원 근처의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주며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지윤은 도진에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타박하면서도 그의 손에 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도진은 그런 지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는 그녀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우애와 깊은 신뢰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강 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최상훈이 증거 인멸을 위해 병원 전산실에 화재를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전산실에는 지윤이 공개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도진과 지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병원과 환자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고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다가올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강도진과 한지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을 감지하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다.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이 최상훈에게 매수된 용역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지윤에게 자신의 뒤에 바짝 붙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보안실로 돌진하여 순식간에 두 명의 경비원을 제압하고 서버실로 통하는 마스터키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윤은 의학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지금은 감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구조를 꿰뚫고 있는 기억을 더듬어 도진을 최단 경로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붉은 비상등 불빛을 의지해 긴 복도를 질주했다. 서버실 철문 앞에는 이미 최상훈의 사주를 받은 행동대장과 부하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도진과 지윤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행동대장이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려 하자 도진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걷어차 라이터를 멀리 날려버렸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처절했는데 도진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윤과 데이터 서버를 지키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지윤은 구석에 떨어져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도진의 등 뒤를 노리는 적에게 분사하며 그를 도왔고 두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적들이 쓰러지고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종료시켰을 때 지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단단히 잡아주었다. 천만다행으로 화재는 막았지만
서버실 내부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다행히 백업 서버는 무사했고 그녀는 최상훈과 박기태 원장의 모든 범죄 사실이 담긴 원본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안전하게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 도지는 지훈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안 경찰 특공대와 자신의 경호팀에게 연락하여 현장을 인계하고 쓰러진 용역들을 체포하도록 조치했다. 병원 로비로 올라온 두 사람은 서로의 엉망이 된 몰골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물리적인 증거는 확보되었으니 남은 것은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썩어빠진 권력자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이사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상훈의 부친인 대성그룹 회장과 결탁한 일부 이사들은 도진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젯밤 병원 방화 미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직 보고받지 못한 듯 도진이 빈손으로 나타나 굴욕적으로 물러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각이 되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도진이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회장석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반대파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반대파 대표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진의 신분 위장과 병원 잠입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영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들은 언론에 보도된 왜곡된 기사들을 증거로 들이밀며 도진을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세웠고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들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발언권이 주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지윤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최상훈 측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윤은 단상에 올라 어젯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외장 하드를 도진에게 건넸고 도진은 그것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기태 원장이 작성한 이중 장부와 최상훈이 지시한 불법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한 추악한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에는 충격에 휩싸인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반대파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했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증언했는데 박 원장이 어떻게 의료 데이터를 조작하여 멀쩡한 환자를 수술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대성그룹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진실된 증언에 반박하지 못했다. 도지는 분위기가 반전되자 숨겨두었던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대성그룹이 헬리오스 병원을 인수하여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 했던 비밀 합병 계획서였다. 그는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병원은 돈 없는 환자들을 내쫓고 오로지 부유층만을 위한 럭셔리 요양소로 변질되었을 것이라며 주주들의 공분을 이끌어냈다. 또한 도지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대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헬리오스 그룹 지분을 전량 매입했다는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이것은 최상훈 일가가 더 이상 그룹 경영에 간섭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해버린 완벽한 방어이자 치명적인 역공이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자신들의 줄이 끊어졌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도진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박기태 원장과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이사들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최상훈 역시 방화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며 회의실 대형 화면을 장식했다.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고 도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지훈 역시 그에게 미소로 화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쾌감이 두 사람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도진과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나란히 섰다. 도진은 지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먼저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을 돌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확인하며 따뜻하게 포옹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싸우고 승리한 동지로서의 뜨거운 연대감이 녹아 있었다. 도지는 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훈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상훈과 박기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한 꼴을 보이고 있었고 헬리오스 그룹은 도진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도진은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 개혁을 단행했고 지훈은 신경외과 과장으로 승진하여 병원의 쇄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언론은 도진과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을 대서특필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추앙했고 병원에는 그들의 활약상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간의 관심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도진은 지훈에게 처음 만났던 병원 벤치에서의 일을 회상하며 그때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지훈은 웃으며 그때 당신이 컵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말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진은 지훈을 테라스로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다. 도진은 지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헤쳐온 시간을 상징하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 연애가 아닌 진짜 연애를, 아니 평생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프러포즈했다. 지훈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 대신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을 무렵 성운대학교 병원의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박기태 원장이 구속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경외과 과장으로 승진한 한지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계질서에 억눌린 피해자가 아니라 병원의 개혁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로서 동료들과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틈만 나면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하곤 했는데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강도진과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 역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그룹 내의 불필요한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미래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였고, 언론은 그를 젊은 혁신가로 치켜 세우기에 바빴다. 하지만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야 했던 도지는 지윤과 만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와 늦은 밤의 통화로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다. 지우는 도진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그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거리를 거닐던 소박한 데이트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지윤이 수술을 마치고 의국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다. 한때 딸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여겼던 아버지는 이제 도진의 위세에 눌려 지윤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어 있었고, 그 비굴한 태도 변화가 지윤에게는 오히려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도진과의 결혼 날짜는 언제 잡을 거냐며 헬리오스 그룹의 사돈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떠들었지만 지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라며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고, 아버지는 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쫓겨나듯 병원을 나갔다. 아버지를 보낸 후 지우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는데 그때 진동 소리와 함께 도진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활기찼지만 지우는 그 안에 숨겨진 지친 기색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도진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물었고, 지우는 쌓여있는 업무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은 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도진은 수트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고, 지훈은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심장 박동 소리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자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궁금해했지만 도진은 비밀이라며 장난스럽게 윙크할 뿐이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벚꽃이 만개한 작은 강변 공원이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가짜 연애를 시작하기 전 도진이 혼자 생각을 정리하러 오곤 했던 비밀 아지트였다.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과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도진은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온 돗자리와 도시락을 꺼내 펼쳤는데 그 메뉴는 놀랍게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먹었던 컵라면과 편의점 김밥이었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소박한 만찬에 웃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대한민국 회장이 대접하는 최고급 디너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회장으로서 겪는 고충과 외로움을 토로했고, 지우는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고백했다. 화려한 타이틀과 배경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강도진과 한지윤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주한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도 진솔하고 따뜻했다. 도진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문득 지윤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재벌이 아니라 진짜 백수 건달이었다면 그때 나를 고용했을 거냐고 직객에 질문했다. 지윤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아마 그랬다면 쫓아냈을 거라고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곧이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신이 누구였든 그날 밤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당신이라서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지윤의 대답에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가짜 연애 계약서였는데 종이는 꼬깃꼬깃해져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지는 계약서를 지윤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어버리며 이제 이 가짜 계약은 효력이 다했다고 선언했다. 지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번 계약 기간은 평생이고 위약금은 내 마음 전부라는 로맨틱한 고백을 건넸다. 지우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려 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고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도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호성을 질렀고 두 사람은 흩날리는 벚꽃 비 아래서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자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후 헬리오스 그룹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 야외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과시하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양가 가족들과 병원 동료들 그리고 도진의 비서실 직원들만을 초청한 프라이빗한 웨딩이었다. 지유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주례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며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무렵 도지는 지윤을 몰래 데리고 리조트 뒤편의 해변으로 빠져나왔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거닐며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했다. 도지는 지윤에게 앞으로 회장 사모님이 아닌 훌륭한 의사 한지윤으로 계속 살아달라고 부탁하며 당신의 꿈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내조라고 말했다. 지윤은 그의 깊은 배려에 감동하며 당신 역시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응원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해변가에 준비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황당했던 기억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치열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애틋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유는 도진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를 더 꽉 끌어안으며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파도 소리와 불꽃 터지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 부부를 보며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수군거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기의 순간에 손을 놓지 않았던 용기와 신뢰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다는 것을 여박사가 결혼 압박을 피하려고 고용했던 가짜 남자친구는 이제 그녀의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는 진짜 남편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